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총 13조 원이라는 대규모 배당금 계획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단을 인수했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자, 만남의 배경부터 또 손을 잡을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더해서 총 13조 원, 정말 역대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예. 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세계적 랭킹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엄청난 통 큰 배당을 했습니다. 예. 주주들에게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가장 큰 게 배당이거든요. 예. 1년간 장사했으니까 이제 장사한 결과 중에 주주님들 몫입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배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배당이 낮다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전체 36조의 영업이익을 벌었어요. 그 중에 이제 13조를 주주들에게 돌리겠다. 이래서 그야말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얼마를 받게 되냐? 그러게요.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죠? 예. 주식 한 주당 2,944원 돌아갑니다. 연간으로요. 네. 그렇게 큰 금액이 또 아니죠. 그렇게 네. 보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 주에 지금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시가 배당률로 계산을 해보면 36%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의 주식 투자한 금액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면 36만 원. 예. 그다음에 1억이 된다면 36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율로 36%인데 은행에 요즘 넣어두면 1년에 한 1% 받나요? 거기에 비하면 은행보다도 배당률이 36배나 더 높았다. 예. 거기다가 또 주식은 그뿐만 아니라 주가가 또 오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주주권으로 주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지난해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그 큰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배당금 못 받는 건가요? 예, 삼성이 컨퍼런스 콜에서 결정한 것은 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네. 지난해 주식 주주 명부 폐쇄한 12월 19일 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좀 늦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면 예. 또 올 연말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영업을 올해처럼 더 잘한다면 네. 올해보다 더 잘한다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 원래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고 미래의 예측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지금 투자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이제 몇 년 안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수합병을 예고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규모 13조를 배당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잉여금 형태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 무려 135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주들이 이 돈 가지고 왜 배당을 안 하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3년 내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역대급 투자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한 3년간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인수합병이 없었어요. 네. 네. 어마어마한 지금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35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뭔가 M&A를 한다. 예. 이것은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또 M&A를 거론을 해서 어떤 규모가 될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예. 뭐를 살 것이냐. 네네. 이게 지금 관심이고 또 그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 그릴 것으로 보는데요. 자,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파운드리 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자, 파운드리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약속한 건데요. 예. 어저께 최윤호 기업 경영실장이 나와서 직접 컨퍼런스 콜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시설 투자 확대와 M&A를 추진하겠다. 야, 여기서 삼성이 말하는 전략, 지금 삼성이 가장 시급한 것은 파운드리 쪽, 대만의 TSMC에 좀 뒤지고 있는 그 파운드리 부분이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테 약속을 했던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에 그에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생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네덜란드의 자동차 회사, 독일의 자동차 회사, 자동차 반도체 회사 이런 거 인수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큰 어떤 합종 연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운드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라는 것은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똑같은 형태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거대한 공장에서 하는 건데요. 네. 파운드리라는 것은 주문형으로 어떤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 파운드리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에 크게 뒤져 있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자동차나 뭐 반도체 쪽 예상을 자동차 해주셨는데. 반도체. 예, 그런데 자동차용 반도체.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두 차례 회동을 가지면서 저희가 또 이목을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 그리고 현대차가 10년 만에 미래차 사업에서 손을 잡게 됐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차가 올 상반기 중에 사상 최초의 전기차를 내놓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도 전기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코나도 있었고 네. 뭐 왜 제가 사상 최초의 전기차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만든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 차나 경유차 위에 배터리만 갖다 씌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껍데기 틀은 여전히 경유차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현대가 처음으로 이 전기차용 그 골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배터리를 입힌 완전히 명실상부한 100% 전기차를 내놓는데 전기차에 사이드 밀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움직이는 물건을 관측을 해서 그것을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이 시스템을 지금 깔아놨거든요. 그 시스템에 그 판, 그리고 올레도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가 납품을 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삼성과 현대차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1위, 2위였지만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지금 현대 반도체, 현대전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삼성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15년, 20년 전에 이건희 전 회장께서 삼성도 자동차를 해보겠다 해서 삼성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정면으로 안 붙었습니다. 거기서는 삼성차가 뒤져서 패배해서 삼성차가 사실상 도산을 해서 지금 르노 삼성에 팔렸죠. 그러면서 1등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좀 사이가 안 좋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날 미국, 중국 비슷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또 현대차의 정의선 이 회장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신세대 우리 같이 한번 뭉쳐보자. 그 가시적인 성과가 아이오닉 차의 제품 협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그 예능 프로에서 깜짝 전화 연결로 많이 요새 나오던데 이분과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창업자가 만났다고 하던데요. 왜 만난 거예요? 예, 그 정용진 부회장이 요즘 그야말로 광폭 횡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분당으로 찾아가서 네이버에 이혜진 창업자 겸 CIO죠. CIO 그다음에 한성숙 대표 이런 사람들과 만났다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이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의 최대 오너로서 우리나라 유통계의 뭐 최고봉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또 온라인 부분에서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유통이 그 오프라인, 온라인 이게 분할이 없어지고 경계가 없어지고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해요. 예. 그런데 온라인 유통에서 1등 강자인 네이버와 오프라인 유통에서 신세계 두 사람이 만났다. 이것은 온 오프라인의 그 기술을 서로 제휴하면서 한번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해석으로 발걸음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이기도 합니다만은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두 회사가 큰 시너지를 노리는 합종 연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야구단 인수하고 네이버는 또 지금 빅히트와도 또 연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보폭을 넓히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신세계그룹의 오너가 이명희 여사예요. 이명희 여사였었습니다. 네. 이명희 여사가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이고 삼성그룹 이건희 부회장의 여동생이었죠. 삼성그룹에서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경영 일선으로 나온 분인데 저분이 지난해 연말에 아들과 딸들에게 그러니까 아들 정용진, 딸 정유경 양 일남 일녀거든요. 그분들에게 지분을 대폭 물려줌으로써 이 주주가 바뀐 거예요. 예. 이제 이마트는 정용진, 그다음에 신세계는 정유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손을 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 출발하면서 정용진 칼라를 한번 내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도 평소에 유통과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연결해보겠다는 오랜 꿈, 그런 것을 일부에서 반대도 많은데 돈도 적잖은 회사에 할 필요가 있냐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본인 칼라, 그리고 워낙 천성이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유튜브도 본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친화 경영 앞으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네이버 이렇게 두 거대 그룹이 만나면 또 덩치가 훨씬 커지고 영향력이 많을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 예전에 쇼핑 검색할 때 관계 기업들이 맨 위에 올라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거를 좀 약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물론 잘하는 대목도 많은데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을 조작해가지고 자기 관련된 것을 먼저 올리게 하는 이런 예. 검색 조작을 해왔단 말이죠. 심지어 뉴스도 검색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공정 경제에 크게 어긋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지적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 네. 이 알리바바의 마윈이 하고 있는 엔트그룹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업을 네. 공중 분해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공중 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흡수 합병을 하고 전략적 견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사회적 책무, 적어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중간에 그 언급하신 엔트그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마인 전 회장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뭐 100개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 언론을 보니까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예. 손발 다 들고 100기까지 들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요. 자, 100기든 마윈인데 알리바바 그동안에 유통 그 플랫폼으로 얼마나 큰 명성을 어쨌습니까? 근데 거기서 돈이 별로 안 돼요.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이 된 것은 알리페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을 엔트 금융으로 바꿨는데요. 거기 돈 결제하는 거, 그 금융 핀테크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돈을 빌리거나 결제를 하면 자기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사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윈이 저항을 했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뭐 발언을 하면서 국가에 대들기도 하다가 예. 역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워낙 센데다가 또 그 명분이 독점은 안 된다는 명분이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윈이 결국 손발 다 들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엔터그룹은 알리바바에서 떼낼게. 알리바바 떼내면 은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 이제 금융당국에 다 바쳐야 되고 예. 본인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몇 달 안 보이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진짜 힘이 약해진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럼 마윈의 그럼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마윈은 현재 지금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나이는 젊지만은 후세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주식 지분을 갖고 회사 큰 틀에서 회사의 향로만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새로 만든 그 엔트그룹이라는 회사 거기에 지금 은행으로 가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 충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네. 그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돈 조달하러 좀 왔다 가지 않을까.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